우리나라 삼국지. 제27부 백제태자의 말발굽. 서력 344년 백제 비류왕 41년 왕이 병이 들어 몸져 누웠다. 왕은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진호 등 노신들을 불러 말했다. 지난날 선왕의 아들인 왕자 계가 너무 어려 내 잠시 왕위에 올라 나란 일을 살핀 것이 벌써 40회가 넘어섰소. 이제는 왕자 계에게 왕위를 돌려주어야 할 때인 것 같소. 그래야 나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지 않겠소. 짐이 그동안 지켜보니 걔는 타고난 성품이 어지러서 인자한 임금이 될 수 있을 것이오. 비류왕은 유언을 남긴 지 며칠 후에 잠자듯이 숨을 거두었다. 진호는 분서왕의 왕자 계의를 왕으로 받드는 것이 탐탁지 않았지만 임금의 유언이라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자 계의를 왕으로 옹립했다. 이때 비류왕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둘째 왕자 속고가 가장 뛰어났다. 그는 귀가 크고 인중이 길 뿐 아니라 팔과 다리가 긴 기이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식견이 넓어서 세상 이치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었다. 비류왕은 속고가 자라면서 총명함을 보이자 선대왕인 초고왕의 위엄을 본받으라는 뜻으로 근초고란 별칭으로 불렀는데 사람들은 늘상 그를 칭찬함에 있어서 초고왕 위에 두었다. 서력 344년 백제 제12대 임금인 계왕이 등극한 지 얼마 후 진정이 근초고를 찾아갔다. 진정은 진호의 서자로 늘 적자인 진의가 모든 것을 물려받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진정이 근초고에게 속삭였다. 선왕께서 가장 총애하시던 분은 바로 왕자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이제 와서 개가 왕위에 오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됨됨이는 왕자님의 발끝에도 미치질 못합니다. 왕자는 본래 왕자님의 것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왕자님께서 일어나기만 하시면 모두들 소매를 걷어붙이고 호응할 것입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근초고가 진정을 호되게 꾸짖었다. 너는 어찌 선왕의 유지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냐? 더구나 폐하께서 등극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자지를 운운하느냐? 너 따위가 함부로 입에 올릴 일이 아니다. 썩 물러가도록 하라. 다시 그런 소리를 입 밖에 낸다면 영모를 꾀한 죄로 너의 목숨을 거두겠다. 진정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근초고에게 말했다. 죽는 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소인인 나라를 위한 일에 목숨을 아끼고서야 어찌 훗날 조상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충심으로 가는컨대 이 나라가 바로 서려면 왕자님께서 반드시 왕위에 오르셔야 합니다. 근초고는 진정의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깨닫고 한결 누그러졌다. 내 그대의 충정을 알겠다. 하지만 모든 일은 순리에 따라야 하는 법이다. 만일 하늘이 나를 점지하셨다면 그냥 옥좌에 오르게 될 것이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거라. 진정은 근초고가 이미 대망을 품고 있음을 알고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계왕은 왕위에 오른 이후 시름시름 앓더니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떴다. 그러자 신하들은 모두 마음을 합하여 서력 346년에 근초고를 왕위에 올렸으니 이가 바로 백제의 제13대 임금인 근초고왕이었다. 근초고왕은 진희의 딸을 왕후로 맞아들이고 진정을 조정좌평으로 삼아서 국사를 맡겼다. 이로써 백제 왕실과 조정 내에서 진씨의 세력이 더욱더 굳건해졌다. 왕의 총애를 받아 권력을 잡게 된 진정은 곧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진정은 본시의 성품이 사납고 어질지 못할 뿐 아니라 욕심이 많은 위인이었다. 그는 자기의 권세를 믿고 조정 내의 관직을 사고 파는 등 나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먼저 사사로운 이익을 앞세웠다. 진정이 근초고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가주인 진희의 힘을 누르고 진씨 가문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자 소인배들은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진정의 권세를 당해낼 자가 없었다. 진정은 궁궐에 버금갈 정도로 호화로운 집을 짓고 행차할 때는 화려한 비단과 보패로 장식한 수레를 타고 수십 명의 하인들을 대동했다. 그는 한 끼 식사에 수만 전의 돈을 쓰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리따운 여인들을 수십 명씩이나 뽑아 별당에 두고 즐겼다. 심지어는 진정의 하인들조차 비단 옷을 입고 다녔고 측간에서는 비단을 휴지로 쓸 정도였다. 이처럼 진정의 사치가 점점 심해지면서 백성들의 부담은 더욱더 커졌다. 그 이유는 그에게 뇌물을 바치고 관직에 오른 관리들이 본전을 뽑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렸기 때문이었다. 진정의 배에 기름이 끼어갈수록 백성들은 피골이 상접해갔다. 사정이 이러하니 진정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이를 지켜보다 못한 달솔 명운이 왕에게 간했다. 조정 좌평 진정이 매관 매직으로 사사로이 욕심을 채우고 있으니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 폐하께서 지금이라도 진정을 벌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옵니다. 왕은 명운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명운이 답답하여 다시 아뢰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냇물을 흐려놓는다고 했습니다. 진정을 처단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이에 왕은 천천히 입을 열어 대답했다. 흐려진 냇물은 시간이 지나면 진흙이 가라앉아서 다시 맑아지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탁한 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맑은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 이제 진흙탕을 만든 미꾸라지를 잡을 때가 되었나 보다. 근초고왕은 위사좌평 극석을 불러 명령했다. 지금 즉시 진정과 그 식솔들을 잡아들이고 그와 결탁한 자들을 모조리 소탕하라. 극석은 그동안 은밀히 조련해두었던 친위대를 이끌고 진정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갑작스럽게 친위대의 습격을 당한 진정은 반항도 제대로 못해보고 왕 앞에 끌려왔다. 그의 가병들 역시 모두 무장해제를 당하여 더 이상 그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다.
극석은 진정을 잡고 나서 진정과 연루되어 있는 관리들을 차례로 잡아들였다. 며칠 동안 궁으로 잡혀온 관리들의 수가 수백에 이르렀다. 근초광은 직접 신문을 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잡혀와 있는 마당으로 나왔다. 왕을 본 진정은 머리를 조아리며 하소연했다. 폐하, 소인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사옵니다. 그러자 왕이 진정을 꾸짖었다. 너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백성들의 생활을 돌보기는커녕 그들의 고혈을 빨았다. 이 어찌 일국의 관리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란 말이냐? 너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진정은 왕의 준엄한 호통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신문이 끝나는 대로 죄상에 맞는 벌을 내리도록 하여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군사들이 몰려가서 진정을 끌고 갔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왕은 조정좌평인 진정이 하옥됐으므로 그 밑에 있던 달솔 문기에게 행형을 맡기도록 했다. 진정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진인은 집안에 커다란 누가 될 것이 두려워 황급히 궁으로 달려가서 왕 앞에 엎드렸다. 폐하, 소신의 아우가 어리석어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선친 때부터 이미 집안에서도 내어놓은 인물이니 저희들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사옵니다. 왕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극악한 자를 배출한 것만으로도 그 가문은 나라에 커다란 죄를 지은 것이다. 왕의 냉담한 반응에 진이의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진이의 안색을 살핀 왕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허나 그대의 아비와 그대가 나라에 끼친 공로를 생각하면 내 어찌 심하게 벌할 수 있겠는가. 내 그대의 집안에는 누가 안 가게 할 것이니 이번 일을 거울 삼아 더욱더 자중하길 바란다. 진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폐하의 하해 같은 소문에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왕은 모든 신문이 끝난 죄를 밝혀 진정과 그의 측근들을 멀리 유배를 보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알턴이가 빠진 듯이 시원해하며 임금의 덕을 찬양했고 진씨를 비롯한 귀족들은 왕의 비유를 거스르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숨을 죽이고 쥐죽은 듯이 엎드려 명령에 복종했다. 이로써 건초광은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권신들을 제압하고 국정의 주도권을 움켜쥐게 되었으니 그 심계의 깊이란 헤아릴 수 없음이었다. 짧은 시간 안에 왕권을 확립한 건초광은 국가체제를 새롭게 정비하여 지방을 구역하고 관리를 파견했다. 또한 백성들의 살림을 돌보고 농사를 장려하여 백제의 산과 들을 풍요로운 땅으로 일궈 나갔다. 나라의 내정이 안정되자 건초광은 나라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당시 서방은 혼란에 휩싸여 있었으며 고구려는 연과의 싸움으로 남쪽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이를 살핀 건초광은 먼저 기존의 낙랑군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무역 항로를 이어받아 요서에 백제관을 두고 중원의 여러 나라와 직접 교역에 나서는 한편 남쪽의 동진과 우호를 맺고 사신을 기원하여 교역로를 넓혀 나갔다. 또한 낙랑군의 멸망으로 교역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던 가야의 소국들과 협력을 추진했다. 건초광은 장군 목라건자를 가야 지역으로 보내서 그동안 친신라를 표방하던 가락국을 비롯해서
여러 가야 서남부의 소국들을 백제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을 거뒀다. 이때부터 가락국을 비롯한 가야의 여러 소국들은 백제로부터 외로 이어지는 중개무역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이 경로를 통해서 백제의 문화가 외로 전파되어 갔다. 서방과 외와의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국부를 이룩한 건초광은 이를 바탕으로 군사를 조련하고 성능이 뛰어난 무기를 제조하여 강한 군대를 만들어 나갔다. 자신감을 갖게 된 건초광은 영산강 이남에 흩어져 있던 마한의 참여 세력을 몰아내어 남쪽을 안정시키고 주인 없는 땅이나 다름없는 폐하 이서 지역을 손에 넣기 위해서 군사를 움직였다. 이 당시 고구려는 연과의 전쟁으로 인해 폐하 이서 지역에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간자를 파견하여 고구려의 상황을 살피던 건초광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폐하를 건너 치양 땅까지 점령했다. 고구려의 고국원 왕은 이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당장 전연을 맞아 싸우느라 손쓸 수가 없었다. 서력 369년 고구려의 고국원 왕은 고기 2만의 군사를 이끌고 치양으로 쳐내려왔다. 연이 동진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서변에 근심을 던 고구려는 백제에게 빼앗겼던 치양 땅을 수복하기로 한 것이었다. 치양성을 지키던 백제 장군 미백은 도성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한편 성문을 굳게 닫고 대항하지 않았다. 고국원 왕은 지체치 않고 군사를 4대로 나누어 사방에서 성을 공격했다. 건초광은 고구려군이 치양으로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태자 여수를 불러 명했다. 너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치양 땅으로 달려가서 고구려군을 물리치거라. 여수는 왕명을 받들어 군사 1만을 이끌고 치양으로 내달려갔다. 여수가 이끄는 백제군이 반걸량에 이르렀을 때였다. 처참한 몰골의 병사 하나가 달려와 여수에게 고했다. 병사는 군복이 찢기고 머리가 깨져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었다. 치양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미백 장군께서는 성이 함락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간신히 살아남은 군사들은 모두 고구려군에게 항복했습니다. 애초에 삼천에도 미치지 못하는 치양성의 병력으로 고구려의 대군을 막아낸다는 것은 무리였다. 여수는 급보를 받고도 군사들 앞에서 놀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장군인 자신이 동요하면 군사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여수는 반걸량에 머물며 고구려군의 동태를 살폈다. 이때 고구려 진영에서는 군마를 관리하는 사기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본시 백제 사람이었다. 자기는 말을 다루는 재주가 탁월했다.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도 그의 손에 맡겨지면 윤기 흐르는 천하의 명마로 탈바꿈됐다. 그는 백제에 있었을 때 왕실의 박목장에서 말기른 일을 했는데 그의 출중한 솜씨를 눈여겨본 건초광에게 발탁되어 왕의 말을 다룬 일을 맡았다. 사기는 평소에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술만 먹으면 앞뒤를 분간치 못했다. 어느 날 취중에 말에 편자를 갈아주지 않은 것이 생각난 사기는 술을 마시다 말고 비틀거리면서 마국간으로 갔다. 마국간에 들어선 사기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용케 편자를 하나씩 갈아 나갔다. 이때 마국간의 말들 중에는 왕이 애지중지하는 한열마가 있었다. 말을 다루는 데 능수능란한 사기조차도 이 말을 다룰 때만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만일 말에게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긴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사기는 술김에 다른 말들을 다루듯이 한열마의 발굽에 손을 댔다. 그런데 이 말은 불행하게도 발굽이 썩는 부제병에 걸려
발굽 윗부분이 염증으로 퉁퉁 부어 있었다. 술에 취해 있는 사기가 이를 알 리 없었다. 사기의 손길이 발에 닿자 통증을 느낀 말은 갑자기 크게 요동을 쳤다. 이때 불행히도 사기가 들고 있던 칼이 말의 발굽 윗부분을 찔렀다. 한열만한 고통이 겨워 요란하게 날뛰었다. 그 모습을 보고 술이 확 깬 사기는 간신히 말을 진정시키고 발굽을 살폈다. 칼에 깊숙이 찔린 상처에서는 피가 샘솟듯이 나왔다. 상처가 깊어서 뛰는 건 물론 걷는 것도 무리일 듯했다. 사기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만일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목숨이 10개라도 살아남기 어려웠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백제를 탈출한 것뿐이었다. 사기는 급히 짐을 싸서 궁성을 빠져나와 그 길로 고구려로 도망쳤다. 고구려에 도망친 사기는 말을 다룬 실력을 인정받아 군마를 관리하는 일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고구려에 있으면서도 사기는 자나깨나 고향인 백제의 한성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마침 고구려 왕이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에 사기는 스스로 지원하여 군마 담당으로 편입돼 있고 치양 땅까지 내려오게 됐다. 사기는 치양성에 있으면서 기회를 보다가 마침내 성을 빠져나와 백제의 진영으로 갔다. 사기는 고구려군의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통했으므로 백제군에게 고구려군에 대한 정보를 넘긴다면 지난날 저질렀던 죄를 용서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사기는 백제의 진영에 도착하자 군사들에게 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여수는 들뜨지 않고 냉정을 유지한 채 물었다. 사기는 잠시 뜸을 들인 후에 조건을 내걸었다. 먼저 저에게 지난 일의 사면과 예전의 직위를 복귀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여수가 순순히 그럼하고 약속하자 사기는 비로소 안심을 하고 태자에게 고구려군의 중요한 기밀을 누설했다. 비록 저들의 수요가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백성들이옵니다. 고구려 군사들 중 정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적기 아래 모인 5천의 군사들 뿐이니 저들만 무너뜨리면 나머지 군사들은 저절로 겁을 먹고 흩어질 것이옵니다. 사기의 말에 따르면 고국원왕은 백제군을 우습게 여기고 전력을 완전히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남정을 도모한 것이었다. 여수는 그제야 굳은 얼굴을 풀고 기쁜 빛을 띠며 사기에게 많은 재물을 상으로 내렸다. 한편 고국원왕은 백제군이 반궐량의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싸우기 위해서 성문을 열고 나갔다. 여수는 치양을 향해 나가다가 고구려군이 멀리서 진군해 오는 걸 보고 장군 막고해에게 영을 내렸다. 장군은 지금 즉시 고구려군에 대열해서 적기 부대를 겨냥해 집중적으로 공격하라. 막고해는 휘하의 3,000 기병을 이끌고 다짜고짜 고구려군의 대열로 뛰어들더니 적기를 앞세우고 행군하는 군사들을 들이쳤다. 적기 부대의 군사들은 백제군의 갑작스런 공격에 당황하여 뒤로 추춤거리며 물러났다. 고구려군의 중심을 잡고 있던 적기 부대가 기선을 제압당하게 되니 고구려군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적기 부대의 군사들은 경험이 많은 군사들답게 곧 정신을 차리고 백제군에게 반격을 가했지만 이미 주력 부대의 동료를 보고 사기가 꺾인 고구려 군사들은 백제군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고구려군의 대열이 흐트러지는 것을 본 여수는 전군을 동원하여 일제히 고구려 진영을 공격했다. 백제군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자 싸울 의욕을 잃고 고구려 군사들은 무기를 베개치고 달아났다. 적기 부대는 진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버텼다. 하지만 기세를 타고 밀려오는 사기충천한 백제군을 당해내기 어려웠다. 고국원왕은 백제 군사들이 몰려오자 몸을 피해 달아났다.
여수는 고구려 왕의 깃발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뒤를 쫓았다. 그때 고구려 장수 불마루가 나서서 여수의 앞을 막았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여수는 실로 무서운 용력을 가진 장수였다. 여수가 대돌들어 내리치자 불마루는 창을 들어 막았지만 창과 목이 함께 두 동강이 나서 죽었다. 멀리서 이를 본 고국원 왕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달리는 말에 더욱 힘껏 채찍질을 가했다. 고구려 군사들도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치기에 여념이 없었다. 여수는 다시 고국원 왕의 뒤를 맹렬히 추격했다. 그의 머리에는 온통 고구려 왕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꽉 차 있었다. 여수가 고구려 왕의 뒤를 쫓아 치앙성 서북쪽에 있는 언덕에 이르렀을 때였다. 뒤따라온 막고해가 여수의 앞을 가로막았다. 단지 몇 걸음만 더 가면 고구려 왕을 잡을 수 있는데 왜 말리는 것인가? 도가의 말씀에 족한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린 이미 고구려의 영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서 고구려 군사들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병력으로는 고구려 군과 정면으로 싸우기는 어렵습니다. 후위를 기약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자칫 큰 봉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수는 막고의 만류를 듣고서야 냉정을 찾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낯선 산천의 풍광이 눈에 들어왔다. 여수는 이곳에 돌을 쌓아 표식을 남겼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많은 군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맹세했다. 금후에 기필코 이것을 지나 고구려로 진군해 갈 것이다. 그곳에는 말발굽 자국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백제태자의 말발굽 자국이라고 부른다. 여수가 토성으로 개선하자 근초광은 장수와 군사들을 치하고 주연을 베풀어 노고를 위로했다. 주연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여수가 부왕에게 아뢰었다. 이번에 보니 고구려의 군세가 무척 약한 듯하옵니다. 이번 기회에 저들을 치면 어렵지 않게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근초광이 관심을 보이자 여수는 더욱 신이 나서 설득했다. 지금 우리 백제는 교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고 더불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방의 정세가 어지럽고 고구려의 힘이 약해진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힘을 만방에 과시할 때입니다. 요서와 산동에 우리의 세력이 뿌리를 내렸고 진가, 외, 가야, 신라 등은 우리와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를 치고 그 여세를 몰아 요동을 점령한 후에 연을 친다면 화부까지 아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첫걸음을 내딛는 곳이 고구려란 말이냐? 그것이 순서인 줄 아옵니다. 근초광의 마음속에는 항상 삼국의 통일과 천하의 패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여수의 말대로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다시 없을 듯했다. 하지만 왕은 신중하게 말했다. 그러려면 군비를 비축하고 군사의 조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된 후에야 군사를 일으켜야 할 것이다. 이 당시 백제는 대내외적인 역량이 급격히 성장하여 화려하고 세련된 문화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었으므로 근동에 감히 견줄 만한 나라가 없었다. 한편 백제군에게 패한 고구려의 고국원 왕은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전연에게 수모를 당한 것도 치욕스러운 일인데 이제는 우습게 여기던 백제에게마저 패했으니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고국원 왕은 어떻게 해서든 백제에게 당한 패배를 만회해야만 했다. 그가 복수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을 때 전진에서 사신을 보내왔다. 이 당시 연은 업을 수도로 삼고 화북으로 진출하는 등 서진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러니 자연히 장안을 중심으로 화북의 서쪽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전진과는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전진은 저족의 주장 부흥이 관중을 근거지로 세운 나라로 부흥의 아들 부건이 정식으로 국호를 진이라 하고 장안을 도읍으로 했다. 부건이 죽고 부생이 즉위했는데 정치를 포악하게 펼쳐 신하들의 반감을 샀다. 부건의 조카 부견은 부생에게 불만을 품은 신하들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켜 부생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부견은 한족인 왕맹을 재상으로 임명해서 나랏일을 돌보게 했다. 왕맹은 법치를 숭상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여 부족 세력들의 기세를 꺾고 청렴한 인재를 등용하여 지방관으로 임용하고 관리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또한 농업을 장려하는 한편 산택을 개간하고 도로를 정비하여 국가의 부를 늘렸다. 이에 전진의 국력은 나날이 강해져 갔다. 국력의 신장으로 자신감이 생긴 전진의 부견은 윤회가시와도 같았던 연나라를 치기로 결심하고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고국원 왕도 연에 대한 복수심으로 절치부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했다. 그리하여 전진은 서쪽에서, 고구려는 동쪽에서 연을 협공한다. 이때 연나라는 귀족들의 부패와 수탈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국력이 날로 쇠약해가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고구려와 전진 양대국의 공격을 받았으니 견디기 어려운 것이 당연했다. 전진은 마침내 연의 도성인 업을 함락시키고 연왕 모용위를 사로잡았다. 고구려군 또한 지난날 빼앗겼던 여동성을 되찾았는데 이때 전진의 군사들에게 쫓기던 연의 태부 모용평이 갈 데가 없어 고구려로 도망쳐왔다. 고국원 왕은 모용평을 붙잡아 항거에 태워 전진에 인계하면서 전진과 선을 그었다. 이로써 화북은 진나라의 땅이고 요동은 우리 고구려의 것이다. 전진왕 부견도 고국원 왕의 뜻을 받아들여 요동에서의 고구려의 기득권을 인정했다. 이로써 전진과 고구려는 친선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고 한동안 서변이 안정됐다. 전연이 멸망하자 고국원 왕은 군사를 일으켜 지난날 백제에게 당했던 패배를 서력하기로 결심했다. 왕의 흉중을 눈치챈 국상 저림해가 나서서 극령 만류했다. 여구가 왕으로 등극한 후로 백제는 나날이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고국원 왕이 답답하여 물었다. 그렇다면 이대로 두고 보아야 한단 말인가? 지금은 오랜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을 쉬게 하고 내정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저림해가 조리 있게 설득했지만 이미 복수심에 사로잡힌 고국원 왕을 막을 수는 없었다. 고국원 왕은 저림해의 말을 듣지 않고 3만의 군사를 일으켜서 남쪽으로 향했다. 고구려 군사가 남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근초구왕은 태자 여수에게 군사 2만을 주어 고구려군을 막게 했다. 여수는 막고해를 선봉으로 삼고 진군을 거듭하여 폐하에 당도했다. 여수는 일단 폐하가에 진을 치고 장수들을 불러 말했다. 지금 고구려 군사들은 연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자만심에 가득 차 있어. 그러니 우리를 얕잡아보고 거침없이 진격해 올 것이요. 우리는 이 점을 노려 이곳 폐하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공격을 하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요. 한편 백제군이 폐하가에서 매복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고구려군은
쉬지 않고 달려 폐하에 이르렀다. 고국원 왕은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쳐다보며 장수들에게 말했다. 이 강을 다시 건너올 때는 내 손에 여수의 머리가 들려 있을 것이다. 이때 배를 징발하러 갔던 장군 애잠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배는 한 척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여수가 미리 손을 써서 모든 배를 하류로 끌고 가버렸으니 배가 남아있을 리 없었다. 고국원 왕은 군사들에게 명해서 강을 건널 뗏목을 만들게 했다. 2만의 군사가 한꺼번에 매달렸기 때문에 어스름이 내릴 무렵에는 부교가 완성됐다. 고국원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부교를 건너려 할 때 장군 좌영이 나서서 말했다. 아직까지 백제군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혹시 강가에 매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고국원 왕은 좌영의 우려를 웃어넘겼다.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내 지난날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저들을 벌하지 못하고 물러나기는 했다. 허나 이번에는 저들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결심하고 정병을 이끌고 왔으니 백제 따위가 어찌 당해낼 수 있겠느냐. 저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달려든다면 쥐새끼가 호랑이의 콧잔등을 무는 격이리라. 그렇다면 진격을 하되 날이 밝은 이후에 강을 건너십시오. 좌영은 끝까지 말렸지만 고국원 왕은 완강했다. 이것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한시라도 빨리 백제의 도성으로 쳐들어가서 백제왕의 수급을 취해야 한다. 어느덧 주위에 어둠이 내리자 왕은 군사들에게 횃불을 들고 부교를 건너게 했다. 건너편 강가에 숨어있던 여수는 횃불이 줄을 이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운 웃음을 띄었다. 고구려 군사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위치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보다 더 좋은 표적이 없었다. 백제 군사들은 숨을 죽이고 고구려 군사들이 강을 건너오기만을 기다렸다. 선두의 고구려 군사들이 강 건너편에 당도했을 때였다. 갑자기 쇳소리가 들리더니 화살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고구려 군사들은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화살에 맞아 강물로 떨어졌다. 옆에 서 있던 전우가 쓰러지는 것을 본 고구려 군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왕좌왕했다. 횃불들이 어지럽게 휘날렸다. 여기저기서 뗏목이 뒤집히고 군사들의 비명소리가 울렸다. 물 위에 떨어진 횃불이 꺼질 때마다 군사들의 목숨도 쓰러졌다. 화살에 맞아 죽은 자,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 강을 크득 메웠다. 간신히 목숨을 건져 무트로 상륙한 군사들도 기다리고 있는 백제군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다. 고구려 군사들은 살기 위해서 버둥거리다 피를 뿌리며 쓰러졌다. 뒤늦게 강을 건너던 고국원 왕은 화살이 나는 소리, 군사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횃불이 강물로 떨어지는 광경을 봤다. 이때 앞서가던 좌영이 고국원 왕에게 달려와 다급하게 외쳤다. 폐하, 적의 기습입니다. 우리 군사들 피해가 막지마니 어서 필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잠시 어린아가 있던 고국원 왕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목소리를 높여 퇴각을 명령했다. 군사들을 후퇴시킨 좌영은 부교를 파괴하여 백제군이 쫓아오지 못하게 했다. 좌영이 신속히 대처한 덕분에 부위에 있던 고구려 군사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강 건너로 돌아온 좌영이 군사들을 점검해보니 살아남은 자가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좌영은 비통한 심정으로 고국원 왕에게 아뢰었다. 백제군이 강을 건너온다면 우리로서는 더 이상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일단은 도성으로 돌아가셨다가 후일을 기약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강 건너를 보니 백제군의 배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은 여세를 몰아 공격해올 기세였다.
고구원 왕은 분했지만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로서는 오랫도록 상처로 남을 치욕스러운 전투였다. 고구려와의 일전을 승리로 이끈 여수는 도성으로 돌아와 왕에게 승전을 보고했다. 이번 패배로 고구려가 의기소침해 있을 테니 이때를 놓치지 말고 고구려를 쳐서 드넓은 북방의 들판을 차지해야 합니다. 여수의 열변에 격동한 건초광은 가슴이 두방망이질치기 시작했다. 고구려만 꺾을 수 있다면 천하의 패자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왕은 오랫동안 가슴속에 간직해왔던 야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마침내 고구려를 정벌하겠다고 결심한 건초광은 전국에 군사 동원령을 내리고 고구려를 칠 준비를 착착 진행시켰다. 서력 371년, 건초광 26년 겨울, 드디어 고구려 침공의 준비를 마친 건초광은 태자와 더불어 친히 3만의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로 호탕탕 쳐들어갔다. 고구건왕은 백제군이 북상하고 있다는 급보를 받고 크게 놀라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백제가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온다 하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장군 좌영이 상기된 얼굴로 대답했다. 백제군은 지금껏 연전연승을 하여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결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일단 남쪽의 요해라고 할 수 있는 평양성을 굳게 지켜 백제군의 예봉을 꺾고 시간을 끌면 저들도 지쳐서 물러갈 것입니다. 이때 후퇴하는 백제군을 치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국상 저리매가 옆에서 동조하고 나섰다. 그것은 좌영의 말이 옳습니다. 평양성은 천하의 요해의 위치에 있으니 성벽을 높고 견고하게 보수하면 백제가 대군을 보냈다 해도 쉽게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정예군을 보내어 평양성을 지키게 하십시오. 내가 직접 평양성으로 가서 저들을 맞아 싸우겠다. 왕이 직접 나서려 하자 저리매가 간곡히 만류했다. 소신이 무관을 불러 앞일을 점쳐보니 폐하께서 당분간 도성에 머무시는 게 좋다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성에 남아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임금으로서 어찌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는 기필코 내 손으로 백제놈들을 물리쳐 지난날의 부끄러운 치욕을 갚으리라. 다른 신하들도 나서서 말렸지만 왕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고구건왕은 태자 구부와 저리매에게 도성을 맡기고 좌영, 개복 등의 장수들을 거느리고 평양성으로 달려갔다. 이 무렵 치양성을 지난 건초공왕은 고구려 남쪽 국경의 여러 성들을 함락시키고 평양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다. 평양성만 빼앗을 수 있다면 고구려 남부 지역은 백제의 판도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었다. 백제군이 패수 남쪽 기슭에 당도하여 평양성을 올려다 보니 그 위용이 잠옷 당당했다. 성 주변을 돌아보고 온 여수가 왕에게 보고했다. 성곽 둘레를 살펴보니 앞은 깊은 강으로 막혀있고 뒤는 험준한 산이 놓여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공격하였다가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듯합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한 건초광은 군사를 세 대로 나눈 후에 각기 임무를 주었다.
여수는 일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 평양성의 남쪽을 치고 막고에는 그와 때를 같이하여 성의 동쪽을 치라. 취임은 고구려 군사들의 시선이 동남쪽으로 몰린 틈을 타서 군사를 거느리고 성의 북쪽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가 성으로 공격해 들어갈 것이다. 저들은 분명 산의 험준한만을 믿고 북쪽의 방비를 소홀히 할 테니 우리는 그 허점을 노려야 한다. 명령을 받은 여수와 막고의 군대가 동시에 강을 건너 성의 남문과 동문으로 공격해 들어 양군의 공격이 3일 밤낮을 쉼없이 계속되지만 양쪽 성문의 수비를 맡고 있던 좌영과 개복이 이끄는 고려운의 수비가 철통 같아서 아까운 군사들의 목숨만 잃었을 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고국원 왕은 백제군이 성의 남쪽과 동쪽을 집중 공략해오자 북쪽을 지키던 군사들을 나누어 구원토록 했다. 성의 북쪽은 가파른 산비탈과 접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쉽사리 접근할 수 없었다. 고국원 왕은 이를 믿고 북쪽의 경계를 소홀히 했던 것이다. 이에 평양성을 지키던 고구려 군사들의 관심은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남쪽과 동쪽으로 쏠렸다. 사흘 후 근초광이 엄선된 정예병들을 이끌고 몰래 폐수의 상류를 건너 도두산을 넘어 성의 북쪽 대성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근초광의 군사들은 어둠을 틈타 산피탈을 타고 내려가 성벽을 올랐다. 이때 북쪽 성벽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고구려 병사들이 성벽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에 놀라서 내려다보니 백제 군사들이 어느새 성벽의 중턱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예상치 못했던 백제 군사들의 출현에 놀란 고구려 병사들은 백제군을 향해서 활을 쏘고 돌을 날렸다. 그러나 많은 군사가 동쪽과 남쪽 성벽으로 차출된 뒤라 무서운 기세로 달려드는 백제군을 막아내기 어려웠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백제 군사들 수십 명이 성벽을 타고 넘었다. 백제군이 북쪽 성벽으로 공격을 감행했다는 급보를 받은 고국원 왕은 급한 마음에 직접 호위병들을 이끌고 북쪽 성벽으로 달려나갔다. 동쪽 성벽에서 싸우고 있던 좌영도 성의 북쪽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부장 연참에게 군사를 나누어 이를 맡게 했다. 고국원 왕이 북쪽 성벽에 이르러 어느새 수십 명의 백제 군사들이 성벽 위에 올라서 있었다. 고국원 왕은 호위병들을 공략하여 적군을 접촉해 고국원 왕의 호위병들과 성벽에 오른 백제군들 사이에서 일대 결전이 벌어졌다. 여기저기서 창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군사들의 비명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비록 기습으로 백제군사가 성벽 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근초고왕이 생각했던 것보다 성벽은 훨씬 가팔랐다. 군사들은 성벽을 기어오르다가 떨어지기 일쑤였으니 미처 뒤를 댈 수가 없었다. 게다가 백제군을 막아선 고구려 왕의 친위부대는 너무도 막강했다. 설상가상으로 좌영이 보낸 구원군까지 도착하자 고구려 병사들은 용기백기하여 무섭게 반격을 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어 백제 군사들이 달아나기 시작하자 성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고국원 왕은 칼을 뽑아들고 앞장서서 백제 군사들을 쫓기 시작했다. 이때 달아나던 무명의 백제 군사가 돌아서더니 고국원 왕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다. 뒤를 따르던 호위병들이 막을 사이도 없이 화살은 그대로 왕의 목에 꽂혔다. 고국원 왕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자리에 쓰러졌다. 고국원 왕의 호위 군사들은 쓰러진 왕을 호위하면서 백제 군사들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이때 연참이 이끄는 군사들이 달려와 왕의 호위 군사들을 도왔다. 결국 백제 군사들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물러나야만 했다. 왕이 활을 맞고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좌영은 부장의 수비를 맡기고 급히 중청으로 달려나갔다. 성벽 이곳저곳에서는 아직도 양군사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좌영이 왕의 처소에 당도해 보니 왕은 이미 숨져 있었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린 좌영은 냉정을 되찾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렀다. 폐하께서 붕하신 사실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 단단히 입단속을 시킨 좌영은 성벽으로 달려나가 군사들을 독려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다. 좌영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성벽을 누비고 다니자 군사들도 그의 용기에 감동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웠다. 이처럼 고구려군의 상하가 하나로 뭉쳐서 싸웠으므로 백제군으로서는 성을 함락시키기 어려웠다. 백제군은 이후로도 수차례 성을 공격했지만 많은 사상자만 냈을 뿐 번번이 실패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한 달이 지나자 군사들은 완전히 지쳤고 보급조차 여의치 않았다. 게다가 고구려의 북변을 지키고 있던 군대들이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더 이상 평양성을 공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만일 고구려의 대군이 이곳에 당도한다면 지금 우리의 전력으로는 당해내기 어렵다. 일단 돌아가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겠다. 근초광은 전군에 퇴강 명령을 내렸다. 근초광은 고구려군이 추격해올 것에 대비해서 막고해로 하여금 후위를 맡게 하고 천천히 퇴각했다. 이로써 백제는 비록 평양성을 빼앗지는 못했지만 패소 이남까지 영토를 넓힐 수 있었다. 한편 평양성의 좌영은 백제 군사들이 완전히 물러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왕이 승한 사실을 공포했다. 좌영은 군사들을 정비한 후에 왕의 시신을 수습하여 도성으로 돌아왔다. 서력 371년에 절임의 등 신하들이 왕의 시신을 고국원에 장사 지내고 태자 구부를 왕으로 옹립하니 이가 바로 고구려 제17대 임금 소수림 왕이다. 고구려 조정에서는 백제군의 도발로 고국원 왕이 전사하자 복수를 다짐하며 절치부심했다. 아버지의 죽음을 원통히 여긴 소수림 왕은 백제를 철천지 원수로 삼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뒤늦게 고국원 왕의 참변 소식을 접한 백제의 근초고 왕은 내심 매우 두려워했다. 고구려가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테니 그에 대한 방기를 해야 했다. 그래서 근초고 왕은 도성을 평지성인 한성에서 산성인 한산으로 옮기고 청봉령에 성을 쌓아 고구려의 공격을 방기했다. 그리고 서방의 진나라와 적극적으로 친교를 맺어 고구려를 견제했다. 서력 373년 근초고왕 28년 왕의 힘에 눌려있던 백제 귀족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다. 근초고왕이 왕위에 오른 후 귀족들의 특권을 제한하고 왕권을 강화해 나가자 근초고왕을 후원했던 귀족들은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엄격한 군신 관계에서 신하된 자가 아무런 명분 없이 왕에게 거역할 수는 없었다. 백제의 귀족들은 한동안 몸을 웅크리고 전세를 뒤집을 기회를 노렸다. 그런데 근초고왕이 고구려와 전쟁을 치르면서 도성을 비우는 일이 잦아지자
귀족들은 이 틈을 타서 반역을 꾀했다. 근초고왕이 청몽령을 돌아보기 위해 태자까지 데리고 도성을 비우자 해탁은 대가의 가주들을 집으로 청했다. 이 영문은 해씨의 가주 해탁에 의해서 주도됐고 백제의 대가들은 빠짐없이 참여했다. 이제까지 대신 회의를 통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었어. 그런데 왕은 이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어. 지난번에도 영토 확장이란 명분 아래 우리와는 의논도 하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치더니 그 나라의 왕까지 죽이지 않았어. 강국인 고구려에게 원한을 샀으니 앞으로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요. 게다가 무작정 일을 저질러 놓고는 고구려의 보복이 두려워 오랜 세월을 함께한 한성을 버리고 도성을 궁벽한 산성으로 옮겼으니 참으로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구려. 이대로 가다가는 어리석은 임금으로 인해 이 나라가 온전하지 못할 것이요. 해탁의 뒤를 이어 진삼이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렇소. 우리 가문에서 왕후를 배출했는데도 가주인 나는 아무런 힘이 없소이다. 진정이 왕의 꼬임에 빠져 목숨을 잃은 후로 우리 가문도 한낱 왕의 충복으로 전락했소. 이제는 더 이상 수모를 견디기 어렵구리요.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가운데 목시의 가주인 목대렴이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지금의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웁시다. 순간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성공한다면 예전의 영화를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목숨을 건지기 어려웠다. 연씨의 가주 연서웅이 굳은 얼굴로 목대렴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누구를 왕으로 세운단 말이오? 그러자 목대렴이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지금 독산 성주로 있는 왕자 여곡을 옹립하는 것이 어떻겠소? 여곡은 선대왕인 분서왕의 아들이자 계왕의 동생이었다.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의 뜻이 하나로 모아졌다. 영무에 가담한 귀족들은 먼저 독산 성주를 설득하기로 하고 목대렴을 대표로 보냈다. 목대렴이 여곡의 승낙을 받아오면 곧바로 가병을 일으켜 도성을 점령하고 여곡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기로 굳게 약속했다. 모두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면서 진삼은 난감한 심정에 빠져 있었다. 비록 다른 대가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불만을 토로하기는 했지만 영무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진삼은 은퇴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아버지 진의에게 해탁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자초지종을 듣고 놀란 진의가 아들을 말렸다. 넌 절대로 그들 사이에 끼어서는 안 된다. 만일 왕이 도성 안에 있다면 오히려 그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 왕이 군대를 이끌고 국경 순시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만일 도성에서 난이 일어난다면 왕은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도성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지금 왕이 건드린 군사들이야말로 이 나라 최강의 군사들이고 태자, 여수, 막고해 등의 장수들은 충성심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적수를 찾아보기 힘든 천하의 맹장들이다. 그러니 어째 일개 가병들 따위로 상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네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운명이 달린 일이니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어서 빨리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라.
이번 일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진삼은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진정의 일 이후로 가뜩이나 진시들을 멀리하고 있는 왕에게 자신이 모반 사실을 알리면 믿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진삼은 은밀히 여수에게 사람을 보냈다. 태자 여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이었다. 이때 독산 성주 여국은 목대림이 찾아와서 감언이설로 설득하자 기뻐하며 대가들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여국은 늘 자신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였기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는 일주일 후로 날짜를 정하고 그 사일에 맞춰 독산성의 군사를 이끌고 도성으로 쳐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왕을 보필하며 국경을 순시하던 중에 진삼이 보낸 신복을 만난 여수는 전후 사정을 듣고 잔뜩 긴장했다. 여수는 근초고왕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대신들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고했다. 근초고왕은 이를 듣고 크게 노하여 소리쳤다. 내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당장 군사를 물려 도성으로 돌아가서 요절을 낼 것이다. 여수가 차분하게 부왕을 말렸다. 이번 일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은 고구려와 전면전을 치를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온 군신이 뭉쳐도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내일 안으로 인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면 어찌 고구려의 공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일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조용히 수습해야 합니다. 왕은 여수의 말을 듣고 냉정을 되찾았다. 그렇다면 어찌 대처해야겠느냐? 여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계책을 피력했다. 먼저 막고해를 보내 독산성을 기습하고 여곡을 체포하십시오. 그 사이 소자는 별동대를 이끌고 도성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저들이 경계하고 있을 테니 성 가까이 이르면 진상과 연통하여 성으로 잠입하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각 대가들의 집을 포위하면 저들은 순순히 항복할 것입니다. 근초광은 여수의 말에 따라 막고해를 독산성으로 보내고 여수에게 기병 1천을 내줘 도성으로 보냈다. 이틀을 쉬지 않고 달려 도성에서 10일이 떨어진 숲에 도착한 여수는 장사치로 위장한 신복을 도성으로 들여보냈다. 신복은 무사히 성 안으로 들어가 진삼에게 여수의 말을 전했다. 어둠이 내리자 진삼은 북문으로 가서 수문장에게 문을 열게 했다. 북문의 수문장은 진삼의 수하였다. 성문이 열리자 여수가 이끄는 무장한 기병들이 재빨리 성 안으로 들어섰다. 여수는 군사들을 나누어 각기 대가들의 집을 포위하게 하고 자신은 군사들을 이끌고 영무의 주동자인 해탁의 집으로 향했다. 이미 도성은 우리가 점령했으니 목숨이 아깝거든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해탁은 여수의 쩌렁쩌렁한 외침을 듣고서야 일이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해탁은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여수 앞에 나아가 항복했다. 다른 대가들 역시 태자와 맞서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순순히 투항했다. 이때 독산성을 떠나 도성으로 돌아오던 목대렴은 노상에서 급히 도망쳐오는 하인을 만났다. 하인은 목대렴을 보자 여수가 도성을 점령했다고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목대렴은 충격을 받아 하늘이 샛노랗게 보였다. 잠시 마음을 진정시킨 목대렴은 우선 독산성으로 돌아가서 여국을 만나 대척을 의논하기로 결정했다. 독산성에 도착한 목대림은 여국에게 영모가 들통난 사실을 전했다. 두 사람이 함께 대척을 궁리하고 있을 때 파수를 보던 군사가 달려와서 보고했다. 지금 막고의 창문에 깃발을 앞세운 많은 군사들이 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막고해란 이름을 듣고 겁에 질린 여국은 목대림을 보며 다급하게 말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소. 지금 성에 있는 군사로는 막고해의 강병을 막을 수 없어.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 상책이오. 그리하여 여공은 목대렴과 함께 300여 명의 가솔들을 이끌고 남문을 열고 달아났다. 독산성에서 수십 리를 벗어난 여국 일행은 더 이상 추적하는 병사들이 보이지 않자 멈춰서 한숨을 돌렸다.
여곡은 새삼 스스로의 처지가 한심스러워 착잡한 심정으로 목대렴에게 물었다. 장차 어디로 가야 하겠소? 일단 막고해의 추격을 따돌려야 합니다. 저들이 쫓아올 수 없는 신라 땅으로 갑시다. 이리하여 여곡 일행은 국경을 넘어 신라로 도망쳤다. 막고해는 여곡을 쫓는 것을 포기하고 독산성으로 돌아와 군사들을 위무했다. 한편 도성으로 돌아온 근초고왕은 하옥대에 있는 대가들을 대령하게 했다. 해탁은 오라이 묶여 끌려가면서 지난밤 여수가 옥으로 찾아와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폐하께서는 그대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으시오. 허나 일은 이미 벌어졌으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소. 내일 폐하께서 그대들을 불러 신문하실 테니 여곡과 목대렴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시오. 그럼 그대들은 살아남을 수 있어. 해탁이 편전에 들어서니 왕이 근엄한 얼굴로 옥좌에 앉아있고 그 밑에 다른 대가들이 끌려와 있었다. 짐은 지금 분노와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다. 짐이 그대들을 그토록 믿었건만 어찌 작당을 하여 짐을 몰아낼 영모를 꾸밀 수 있단 말인가? 해탁은 여수가 시킨 대로 모든 잘못을 여곡과 목대렴에게 돌렸다. 여곡과 목대렴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멸문지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다른 대신들도 입을 모아 해탁을 구원했다. 태자 여수도 옆에서 거들어주었다. 왕은 여수의 말을 듣고 분노를 누그러뜨렸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으니 이번에는 용서하겠다. 허나 다음에 또 이런 불경한 일이 일어난다면 멸문지화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있던 대가들은 왕의 관대한 처분에 감동했다. 이들은 모두 엎드려 왕의 만세를 빌면서 평생 왕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했다. 이때 도성으로 돌아온 막고해가 여곡과 목대렴이 신라로 달아났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근초고왕은 신라의 내물왕에게 사신을 보내 여곡과 목대렴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에서 죄를 짓고 도망친 자들이 신라 땅으로 들어갔다고 하니 신라 왕은 이놈들을 속히 잡아서 보내도록 하라. 내물왕은 근초고왕의 일방적인 통첩에 기분이 상했다. 짐은 타국의 일에 참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백제에서 죄인이라지만 내 무슨 죄인지조차 아는 바가 없으니 굳이 애써 찾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근초고왕은 내물왕이 죄인의 인도를 거절했다는 말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감히 신라 따위가 짐의 명을 무시했단 말이냐? 이것들이 무엇을 믿고 이리 방자하단 말이냐? 내 당장 신라를 쳐서 우리 백제의 위엄을 보여주리라. 그때 여수가 나서서 말했다. 지금은 언제 고구려가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신라왕이 겁없이 폐하의 명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도 고구려를 믿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라를 친다면 오히려 고구려와 신라에게 협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수의 말이 옳았다. 근초고왕은 분기를 누르고 신라를 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뤘다. 하지만 한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다시 나빠졌다. 한편 평양성전투에서 아버지를 잃은 고구려의 소수림왕은 백제에게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다. 내 이놈들과 같은 하늘에서 살지 않겠다. 소수림왕은 몸이 장대할 뿐 아니라 배포가 크고 지략이 뛰어났다. 그는 당장 백제를 치고 싶었지만 그보다 국력을 회복하는 일이 먼저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이때 저림해가 병을 칭탁하고 국상의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했다. 저림해는 고국원 왕이 비명 행사한 것은 자신이 끝까지 왕의 친정을 말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혼자서 자책하고 있었다.
소수림왕이 만류했지만 그는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누구를 국상으로 삼는 것이 좋겠소? 왕의 질문에 저림에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신이 생각건대 좌영이야말로 보기 힘든 출장 입상에 경세지략까지 갖춘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를 중히 쓰십시오. 소수림왕은 저림의 권유에 따라 좌영을 국상으로 삼았다. 하루는 소수림왕이 좌영을 불러 치국의 도를 물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겠소? 먼저 법의 체계를 세우셔야 합니다. 지금 조정 각 부처별로 행하는 법과 관행이 제각각이며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법들을 체계적으로 통일해서 관리들이 혼란 없이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백성들이 믿고 따르게 해야 합니다. 법이 바로 서면 나라 안의 질서가 유지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인재는 나라를 바치는 대들보와도 같습니다. 나라가 인재를 훌륭하게 키워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난관을 극복하고 안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사로운 교육에 의존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정에서 학교를 세워 부국강병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농사와 길상 그리고 목축을 적극 권장하고 세금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이 피폐해졌으니 이들이 회복될 때까지 조정에서 적극 도와야 합니다. 백성이 풍요로워야만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소신이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행하신다면 우리나라는 10년 안에 천하를 호령할 대제국이 될 것입니다. 소수림왕은 좌영의 말을 듣고 나니 머리가 맑아지는 듯했다. 그대의 말이 옳소. 네, 그대로 따르리. 그 이후로 소수림왕은 좌영의 말에 따라 어진 신하들과 여러 번 상의한 끝에 율령을 반포하여 나라의 체제를 한층 정비했을 뿐 아니라 태학을 설립하여 국가의 동량이 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또한 관청을 열어 백성들을 구휼하고 세금을 탕감해 주었다. 이와 같은 소수림왕의 치적으로 인해 훗날 광개토 대왕이 즉위하자마자 밖으로 팽창 정책을 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던 것이다. 출연 황원, 탁원재, 유만준, 권혁수, 김태웅, 김익태, 권영훈, 황윤걸, 박태호, 이은주, 김민성, 이장원, 박영화, 현경수, 이재웅, 변종필, 김명수, 이상훈.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27부 백제태자의 말발로 편이었습니다.